혹시 소아암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보통 백혈병 정도는 알고. 네. 많은 분들이 소아암, 아이들한테도 암이 걸리나요?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오늘은 소아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또 함께 하시게 되는 저희 기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2000년도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단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기관입니다. 네, 저희는 프린트물은 지금 별도로는 없고요. 여기 앞에 자료 참고해 주시고, 이게 또 유튜브로도 나중에 녹화본을 송출한다고 하시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는 전국 8개 지회, 8개 보금자리 및 쉼터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아암 아이들을 지원하는 기관 하면은 일반적으로 아픈 아이들 치료비 후원하는 기관인가 봐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저희는 소아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가장 크게 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가 아이들의 생명 살리기를 바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치료비 외에도 다른 사업할 만한 게 있나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소아암은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게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건강 향상과 성장과 치료 이후에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하기까지를 전 과정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다양한 지원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아암은 아이가 아픈 거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 또 그 아이들의 형제 자매들한테도 다양한 어려움과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런 복지를 위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전국에 여러 지회가 함께 있고요. 저희는 중앙회에서 나왔습니다. 소아암이란 아까 소아암은 백혈병 정도 알고 있어요 얘기하셨는데요. 소아암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백혈병은 조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백혈병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백혈병 하면 적혈구가 백혈구가 너무 많아져서 망성해져서요. 적혈구를 침입을 하기 때문에 적혈구 수가 점점 줄어드는. 그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예, 비슷한데요. 그 건강한 이제 우리 몸의 그런 뭐 면역 체계를 이루어내고 골수에서 이제 혈액을 만들어내는 기관에 이제 이상이 생겨가지고 암이 발생하는 혈액암의 일종이고요. 많은 분들이 백혈병을 알고 계실 때는 우리가 TV나 드라마나 이런 데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 걸렸대 하면은 순간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오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막 사망하는 이렇게 질환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치료 성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백혈병에 걸린다고 막 다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뒤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소아암의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도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 속에 이제 암세포가 발생하는 혈액암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신체 면역 체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림프절, 림프계 뭐 이런 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위에 생기는 암을 림프종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또 뼈나 근육, 신체 조직 내에 그 암세포 덩어리가 발생하는 암을 고형암이라고 하는데요. 뭐 뇌에 생기면 뇌종양, 눈 쪽에 생기면 망막모세포종 이렇게 기관에 고형 형태로 덩어리 암이 생기는 걸 고형암이라고 합니다. 소아암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16가지의 일반형과 100가지 이상의 형의 특수형이 있어요. 우리 신체 조직 어디에나 암세포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소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근육에도 발생할 수 있고, 피 안에도, 혈액 안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 뭐, 신장에도 뭐, 또 근육, 뭐 이렇게 뼈 안에도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소아암이 발병을 하고요. 소아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아암 중에 백혈병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한 30% 이상이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뇌에 발생하는 뇌종양입니다. 예. 그리고 림프종, 그리고 이외에 뭐 이런 고형 종양들 해서 기타 질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소아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만나셔야 되는 아이들이 소아암으로 치료받는 아이들과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고 계셔야지 그런 가정들이나 아이들을 만나는 게 나랑 맞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염두해 보시라고 제가 그런 설명들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소아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 나와 있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환경적인 문제고요. 아,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죠. 그래서 성인암의 경우에는 이제 살아온 생활 습관도 굉장히 이제 크고, 그리고 성인암에 발생했을 때에는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태어나자마자 암에 걸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생활 환경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유전적인 영향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엄마들이 소아암으로 이제 아이들이 치료받다 보면 가장 큰 상처가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애를 잘못 키운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유전적 요인으로 밝혀진 거는 전체 소아암의 한 5% 미만. 예. 굉장히 적은 숫자만 유전적 요인으로서 암이 발생한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 외에는 아직 원인을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아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뭐 태어나서 얼마 살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게 없어서 소아암의 원인은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저희가 겪으면서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게 되게 일상화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한참 기승할 때에는 오히려 마스크 안 쓴 게 너무 이상하고 막 그 사람들 보면 막 신고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소아암은 이 코로나 있기 전부터 마스크를 많이 아이들이 착용을 하고 지냈어요. 왜 그러냐? 면역이 굉장히 낮아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외부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혹시 전염병 아니에요? 전염병 걸려서 마스크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상처받으시는 가정들도 많은데 암은 전혀 전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암에 걸리는 환자와 같이 있는다고 해서 암이 뭐 전이가 되거나 뭐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거나 하는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소아암은 어떻게 진단을 받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시면서 아마 소아암이 이제 발생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발견해내실 텐데, 아이들은 사실 정기검진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뭐 갑자기 열이 나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고 그게 오래 간다던가,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가서 이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뭐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다고 해서 큰 병원에 간다던가 이런 경우, 아니면은 아이를 목욕을 시키는데 갑자기 몸속에 이상한 덩어리가 만져져서 이상하다 여겨서 이제 병원에 가서 발병하는 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소아암은 조기 발견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가 특정하게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캐치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단을 받을 때에는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이제 암세포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바탕으로 조직 검사도 하고 걸스 검사도 하고 뭐 뼈 같은 엑스레이 스캔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거쳐서 소아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소아암은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있나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소아는 인구 10만 명당 한 16명꼴로 발생을 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그러면은 가난한 나라, 잘 못 먹고 건강하지 못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나라는 소아암이 많이 발생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저개발 국가든 뭐 유럽 국가든 상관없이 인구 10만 명당 꾸준하게 한 16명 정도가 발생하는 통계적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도 1년에 한 1,200에서 1,500명 정도가 꾸준하게 신규로 진단을 받고 있고요. 이게 소아암은 단순히 1, 2년 안에 종결되는 질환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매년 발생하는 아이들과 꾸준히 뭐 치료받는 아이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후유 증상 때문에 치료받는 아이들까지 하면은 몇천 명이 되는 아이들이 꾸준하게 매년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아암은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과연 생존율은 얼마나 되나요? 뭐 치료 기간은 한 1년이면 끝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소아암은 발병 후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이나 이식 보조 치료 등을 실시를 해요. 발병을 해서 집중해서 하는 항암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고요. 그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유지 항암을 하는 기간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보고 있어서 아이들이 병원을 자주 가고 해서 치료하는 기간은 한 3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인분들에 비해서 이 기간이 조금 긴 편이에요. 그런 이유는, 성인들은 이제 뭐 세포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성장한 이후에 이제 발병을 하시는데, 소아암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시기가, 이제 진단을 받는 시기가 막 세포 분열도 막 일어나고, 뭐 키도 크고 있는 시기이고, 뭐 신체도 변화가 이제 충분하게 일어나야 되는 시기에 발병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 또한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성인보다 강력한 치료를 하고요. 또 더 긴 치료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후유 증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남기는 해요. 그래서 예, 그렇게 치료 기간이 최소한 2년에서 3년,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뭐 3개월에 한 번씩,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의 예후를 관찰하는 게 그 이후로도 한 2년 정도 돼서 한 최소 한 5년 정도의 치료 기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입원을 뭐 장기간에서 하는 치료는 한 1년 정도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학교 생활이나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최소한 2, 3년 이후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들은 성인하고 비슷하세요. 그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해서 항암 치료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이런 그 암세포를 이제 죽이는, 없애는 그런 치료를 하는데요. 뭐 이거는 뭐 주사로 맞기도 하고 먹는 약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화학요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요. 일반적인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좀 희귀한 약품을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보험 적용 받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비급여 약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비용이 뭐 한 번 맞는데 막 한 3천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요즘에 되게 인기 있는 어떤 치료는 보험 적용 받지 못하면 예전에는 막 한 3, 4억 정도 하는 치료도 있었어요. 치료 효과는 굉장히 높으나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비싼 뭐 치료 약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나라에서 승인되지 않아서 막 해외 가서 받고 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보험 적용이 참참 되고 있고, 뭐 치료 약제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아이들의 치료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아주 집중해서 한 곳에 자라는 세포의 이제 고에너지를 조사하는 방사선 요법도 있고요. 뭐 고형암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원발 부위를 아예 제거를 해야 되는 수술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예전에 골수 이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걸 지금은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건강한 세포가 발생해야 되는 그 골수 속에 이제 줄기세포 자체가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자신의 건강한 세포 또는 뭐 가족이나 타인의 그 줄기세포로 대체하는 이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식을 하면은 그래도 빨리 치료가 될 텐데 왜 뭐 이식을 거의 이제 마지막 치료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저희 이제 의료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이제 그 이식을 했을 때 사실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치료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아암으로 치료하다 보면은 외모의 변화가 우선 많이 나타나죠. 이제 성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게 되는데 암에 걸려서 빠진다기보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 때문에 약제의 부작용으로 이제 탈모가 많이 발생하고요. 이제 뭐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흉터 부위가 발생을 하게 되죠. 특히나 아이들, 뇌종양 아이들은 이제 머리를 깎고 거기에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흉터가 크게 남는 경우도 있고요. 요 첫 번째 사진은 몇 년 전에 이제 되게 유명해진 사진인데 그 아이가 이제 뇌종양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서 큰 상처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해서 아빠가 똑같은 모양으로 문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게 너무 무섭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좀 편안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빠가 같이 문신을 한 조 사진이 몇 년 전부터 참 많이 보여지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게 백반증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항암 후유 증상으로 피부나 이런데 뭐 뭐 저기 하얀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새까맣게 뭐 변화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았는데 온몸이 막 털로 뒤덮이는 뭐 증상이 나타난다던가 신체 기능에도 이제 뭐 숙주 반응이라고 해서 그런 반응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신체 기능에도 당연히 변화가 생기는데요. 우리 그 뼈 안에 암세포가 생기는 경우에 요즘은 가능하면은 그 원발부 뭐 이를 이제 제거하고 항암하는 정도의 수술하는데 예전에는 뭐 다리뼈에 뭐 이렇게 암세포가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에 아예 절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런 운동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항암하면은 당연히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피로감이라든지 뭐 이렇게 식욕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감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으로 키나 이런 것들이 잘 자라지 않아서 또래보다 많이 왜소하거나 작거나 또 약의 부작용으로 체중이 너무 많이 심각하게 늘어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소아암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은 한 100% 기준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뭐 60%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고 또 예, 5년 정도 걸리는데 그 완치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90%. 네. 우리 아이들 백혈병, 많이 걸리는 백혈병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 이상은, 그러니까 10명이 치료받으면 한 8명 이상은 치료받기 이전으로 이제 건강하게 완치를 해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어, 뇌종양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작고 또 한 90% 이상 되는 질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한 걸리면 2, 30%밖에 생존율이 없는 것도 있고, 예. 질환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걸리는 백혈병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 이상은 예, 아이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세요. 그래서 80% 정도면 그래도 꽤 치료 성적이 좋네요. 그래서 한 2, 3년 전만 2, 30년 전만 해도 생존율이 한 20% 이상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외국 아주 선진국에 견주어서 그 치료 성적도 굉장히 좋고 의료진들도 굉장히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가 잘 돼서 예, 그렇게 생존율이 높은데요. 그렇지만도 워낙에 치료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심리 정서적인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갑자기 감기인 줄 알고 근데 감기가 이상하게 안 나와서 혹시 폐렴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데려갔는데 당연히 이제 조금 며칠 치료받으면 퇴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한 막 3개월씩 퇴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에 하나는 선생님 저는요 눈 오는 날 입원해서 그 다음에 눈 오는 날 퇴원했어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막 입원해서 힘든 치료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우선 청소년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잖아요. 처음에 신나요. 아우 나 학교 안 가도 된대. 그런데 그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다 보면 나 이제 퇴원해서 공부는 어떡하지? 대학 입시는 어떡하지? 애들은 지금 학원이며 야자며 엄청 공부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병원에 매여 있어도 되나 하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왜 나만 걸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하는 그런 우울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염려돼서 하는 말에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예민해지고 네, 슬퍼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심리 정서적인 변화를 많이 겪게 되고요. 또 이제 워낙 장기간 집중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학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뇌종양이나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지 기능이 퇴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되게 공부 잘해서 정말 그 상위 1% 정도 되는 아이들이 치료 과정 겪으면서 이제 그게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경우도 많고 이렇게 이렇게 언어 발달의 지연이나 뭐 이렇게 인지의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영향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치료비 굉장히 많이 들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소아암으로 치료받으면은 물론 이제 경제적인 기준은 있지만 치료비를 연간 뭐 2천에서 3천만 원 이렇게 보건소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조금 더 높은 기준의 이제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저희 같은 민간 단체를 통해서 또 연간 뭐 3천에서 다른 뭐 타기관 한 그 보건소 지원을 통해서 하고요. 그 보험 적용 받는 것들이 분명 있으시죠, 당연히. 예. 그렇지만도, 예.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보험 적용 못 받는 비급여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막 1억 가까이도 발생하고요. 저 최근에 한 2억짜리 영수증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치료비에 대한 부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지방에서 치료받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다 워낙에 뭐 KTX라든지 뭐 이렇게 교통편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역 내에 발생하시는 분들이 서울로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전국에 한 6, 70명 정도 되는 소아암을 치료하실 수 있는 의료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대부분 지방보다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셔가지고 지방에 의료진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오다 보면은 발생하는 교통비, 체류비, 생활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도 많이 커집니다. 네, 또 가족들도 많이 힘드시죠. 또 우리 형제 아이들도 그 아픈 아이의 형제 아이들도 아직 그런 돌봄이나 이제 관심이 필요한 나이인데 아픈 아이 때문에 그런 관심이나 돌봄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돌봄 이런 선생님들을 파견할 때에도 우리 하나에 대한 돌봄도 필요하지만 형제 아이들에 대한 돌봄도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제 아이가 아프다 보면은 가족이 똘똘 뭉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내 아이가 아픈데 지금 내가 조금 다른 내 개인 생활보다는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생활하려는 그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족 간의 연대라든지 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부부 간의 이제 갈등이나 싸움도 조금 잦아질 수 있고요. 형제 간의 불편함이나 어려움들도 분명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소아암에 대해서 조금 긴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보다 좀 아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시면은 이제 좀 참여해 볼 만한 게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게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돌봄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치료비에 대한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런 돌봄 사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사업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돌봄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게 될 거고, 하나 가정 또는 병원, 뭐 소아암 관련 쉼터나 기관으로도 파견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소아암 하나 가정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 마련을 위한 돌봄 지원 사업, 페어런팅 투게더 돌봄 파트너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양육을 하는 그런 돌봄 파트너를 파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사업은 2022년 8월 1일부터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알고 계시죠? 거기에 기획사업으로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사업으로 돼서 22년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저희 기관에서는 한 2014년 뭐 이때부터 뭐
공동모금회라든지 민간단체 후원이라든지 저희 자체 비용으로 이렇게 가정으로 파견하는 돌봄 사업을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은 소아암 희귀혈액 질환 한 30가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4명, 15가정 정도를 파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생하는 환화 가정에 앞으로 이제 참여하시게 되시면은 그 가정들과 이제 파견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요. 어, 치료를 하려면은 굉장히 부모님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투여를 하셔야 되세요. 이제 우선은 직장, 한 가정, 부모님 맞벌이신 경우에 한 분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한 엄마는 이제 아이와 이제 올라와서 서울에서 생활하시고 다른 아빠나 뭐 다른 돌봄자는 그 가정 내에서 근로활동 하시면서 형제 아이를 돌보시고 이렇게 해서 가정이 이제 예, 이제 분리가 돼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한 분이 이제 아이를 돌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없고 또 아이 거의 24시간 케어하는 거나 마찬가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봄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 치료를 집중해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돌봄의 부담을 낮추면서 안정적이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님들이 아이들 이제 여기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거나 뭐 이제 어린이집을 가거나 이런 돌봄이나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엄마들한테 이제 조금 시간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그런 데를 가지 못하고 치료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장시간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엄마들의 스트레스나 이런 게 되게 높으세요. 이제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또 언제 응급실을 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잠도 좀 편안하게 못 주무시고 또 병원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제 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드시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도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요즘은 돌봄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돌봄을 제공하는 뭐 우리 동네 뭐 키움센터라든지 뭐 이렇게 뭐 서울시에서 이제 파견하는 돌봄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뭐 민간 단체의 지원도 많지만 사실 소아암은 좀 특수한 경우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아암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조금 어려워하세요. 이렇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 경우에 좀 잘 대처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소아암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로 파견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기가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기관이 이렇게 선생님들을 잘 교육해서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 이제 그런 돌봄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아까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그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게 아까 저기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뭐 기관을 이용하는 외부 기관 이용이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데를 아이들이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면서 아이들이 걸릴 수 있는 바이러스는 다 걸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지금 유치원에서 막 수족부가 돈다고 막 그런 얘기가 돌아서 그 아이가 거기 가면은 걸려오면은 이제 뭐 그냥 단순히 우리 아이들 뭐 한 일주일 치료받고 넘어갈 일도 우리 소아암으로 치료받는 아이들은 면역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뭐 입원해야 되거나 응급실을 가야 되거나 이런 상황으로 되게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렵고요. 많은 분들이 형제 아이도 같이 못 보내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형제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에 가서 그런 바이러스에 걸려오면은 당연히 생활 공간이 같은 데에서는 전염되는 게 되게 쉽기 때문에 형제 아이들도 동시에 갖지 못하고 아이 둘, 셋을 집에서 막 돌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용을 못하고 가정 내 생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그 일반 돌봄과는 조금 욕구가 다르세요. 그래서
파트너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지 내용들을 이따 뒤에 설명드릴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일반적인 돌봄과는 좀 차별성을 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네. 돌봄 파트너 파견은 하나 가정의 욕구에 맞는 개별, 긴급 돌봄, 또 공동 돌봄을 위해서 파트너를 파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지 않으시게 저희가 연간 한 3번 정도, 3번 이상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어려움이 없으신지 이제 저희가 늘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가정에는 어머님들한테 그렇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기시는 거잖아요. 그때에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이제 돌봄 체계가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50 플러스 센터나 이런 기관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충분하게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또 소아암 아이들의 돌봄 실태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연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돌봄 파트너가 어떤 건가 이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소아암 치료로 인해 돌봄과 간병이 필요한 가정, 또 병원, 기관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들하고 또 형제 아이들하고 임시 보육을 함께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상생활 지도도 해주시고 놀이 활동이나 또 학습이 필요한 아이들은 가능하신 선생님들 한해서 학습 지도나 또 병원 동행이나 돌봄 을 함께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아암 아이들 아파서 막 누워있고 이런 아이들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이제 중증의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일반 돌봄은 조금 어렵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병 서비스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콧줄을 이용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와상 상태로 있어서 이제 자주 몸을 뒤척여 일반적인 요양보호사분들이 하시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파트너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하시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중증의 아이들보다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외부 활동이 조금 제약이 있거나 뭐 학교를 못 가거나 유치원을 못 가고 이제 가정 내 보육을 하는 아이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엄마 혼자서 한번 병원에 가면은 아침 뭐 7, 8시부터 체열로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엄마가 이제 짬을 내서 약국도 다녀오셔야 되고, 뭐 수납도 하셔야 되고, 뭐 짐도 많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들 때 이제 한 번씩 병원에 같이 가셔서 잠시 아이 봐주고 계신 동안 어머님이 그런 원무나 이제 약국이나 이런 데 이용하시는 거를 좀 도와주시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봄의 자격 요건은 어 이제 아동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아이들과 이제 가정으로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 지도나 이제 놀이 활동들이 이제 가능하신 선생님들이면 좋겠고 또 이제 간호나 요양보호사 이런 자격이 있으신 분들,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 아동이나 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이면 더 저희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 저희가 지금 파견하고 있는 파트너 중에는 소아암 하나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어머님들도 활동을 많이 하세요. 이제 내 아이가 이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본인이 도움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소아암을 경험한 우리 아이가 잘 커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런 파트너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아이 돌봄이나 돌봄 교사들 민간 기관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활동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희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부모님이 같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 부재하신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가셔서 보육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생활 지도랑 놀이 활동,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제 준비해 주신 식다과 있으시면 그거 함께 챙겨주시는 거, 그리고 간단한 학습 지도, 병원 동행, 그리고 뭐 간병 경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식사 보조나 약물 투여, 배설 관리, 이동 부축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 자격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1차 년도 사업은 22년 7월부터 해서 올해 8월
올해 7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개별 돌봄은 한 20가정, 15명 파트너가 나가서 다음에 시간같이 이제 돌봄을 제공했고, 공동 돌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소아암 관련 기관들, 저희가 이제 센터나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와서 이제 학교나 어린이집에 못 가기 때문에 와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회성도 향상하는 활동을 하는 저희 센터 같은 곳에 파견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또 그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생활하실 공간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저녁 시간 동안 이제 병원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엄마가 저녁 준비하는 동안 이제 선생님이 같이 가셔서 놀아주시는 공간들이 있어서 그런 곳에 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국립암센터 내에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소아암 아이들이 이제 외부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쉼터에 와서 잠깐 놀이 활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곳에 저희가 선생님을 파견해서 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립암센터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부 인력을 막는 경우가 여전히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직은 국립암센터만 진행하는데, 차츰차츰 다른 병원으로도 또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돌봄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간병, 파견하는 사업으로 입원 하나들, 아니면은 가정 내에 있는 하나 중에서도 간병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이렇게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네, 이게 저희 선생님도 활동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지금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이 활동 같이 퍼즐 맞히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보드게임 같은 것도 같이 해주시고, 또 필요하신 가정, 뭐 많은 분들이 뭐 필요로 하고 계시진 않는데, 지금 저희 신청한 가정 중에는 병원 동행을 하시는 가정이 한 2가정 정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가서 수액을 맞아야 되는데, 이제 그 돌봄을 하시는 되게 주 돌봄자가 혼자 가시는 건 힘들어서 이렇게 병원에 동행해서 같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습이 필요한 아이의 경우 학습 지도도 하고 계시고요. 여기가 저희가 국립암센터 병원 쉼터 활동하고 계신 사진이고, 또 우리 후유 증상이 남아서 이제 아이가 그 약간 장애를 갖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치료 이후에도 뭐 언어 치료 센터를 간다든지 뭐 복지관을 간다든지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거에 동행해 주시는 서비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내 기본교육 1번과 부수교육 2번 해서 3번 정도의 그 교육을 진행해서요. 선생님들이 내가 가서 아이랑 어떤 활동을 할지 되게 너무 고민이 돼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셔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저희가 뭐 책놀이 활동이라든지 전통놀이 활동, 또 신체 체육 활동 이런 것들을 보수교육 때 진행해 드려요.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가져가셔서 이제 활동을 해주시고, 저희가 교구도 같이 좀 나눠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구 가져가셔서 보드게임 가져가셔서 활동을 하시고 그런 거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시간은 아까 선생님들이 얘기하셨어요.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뭐 일자리로 뭐 직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봉사의 개념이 크겠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고정 수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시간제 활동이기 때문에 활동하신 시간만큼 비용을 드릴 수 있어서,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하나 가정에 뭐 이제 상황을 맞추다 보면은 뭐 한 5가정을 매주 한 명씩 나가거나 그러기는 조금 힘드신 상황이세요. 그러면은 한 가정당 주 한 1-2회 뭐 짧게는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하나 한 명을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한 주에 두 명 정도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 명당 1시간에 15,000원의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아마 뭐 그 생활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예쁜 마음으로 그 돌봄을 함께 해주시고자 하는 봉사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돌봄 파트너에게 지원되는 혜택도 궁금하실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이해 교육 등하고 보수 교육이 진행되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정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아마 놀잇감이 충분하실 테지만 또 새로운 저희가 놀잇감을 제공해드리면 그거 가져가서 활동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정기적인 사례회의나 저희 담당 직원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하나 가정에 갔을 때 조금 불편한 상황이나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개입하면 좋을지 이제 궁금하신 상황들이 꽤 많이 발생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이 될 거고요. 또 하나 가정 이제 면역력이 약한 하나 가정으로 파견되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항균 물품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제 설명은 조금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 참여하셨던 하나 가정들이 이제 후기로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요 내용들은 뭐 추후에 이제 제가 띄워놓으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이제 화나들도 엄마가 선생님이자 엄마이자 친구이자 동료이자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이한테도 그런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죠. 물론 부모님, 엄마의 보호를 충분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는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고 사회를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 파트너 선생님들이 가서 때로는 아이의 친구도 되어주시고 아이의 동료도 되어주시고 또 가족까지는 아니어도 가족 같은 이제 돌봄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들한테도 좀 여기 50 플러스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직 한참 양육을 하고 있는 우리 엄마들한테 뭐 격려도 되어 주시고 지지도 되어 주시고 또 응원도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엄마들이 되게 이야기할 곳이 되게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들어주시는 분 역할을 해주실 수가 있고 또 엄마가 이제 주 돌봄자가 하나한테 집중되어 있을 때 그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 형제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돌봄의 역할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장점들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생님 여기 오신 분들이 뭐 다 신청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예, 그 힘든 치료를 받는 하나 가정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